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켰다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감춘 지 오늘로 27일째를 맞았습니다. 올 들어 가장 긴 잠행에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발적인 귀순 의사를 뜻하는 단어의 삭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러시아에 맞서 항전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 더해서 추가로 1년 더 늘어나면서 이 전 대표는 당대표 복귀는 물론 차기 총선 공천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은혜 기자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을 1년 추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론을 거스르고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역과 신군부 등의 거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한 것도 추가 징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켰다는 겁니다. 애초 예상됐던 제명이나 탈당 건의와 같은 초강경 징계는 아니지만 2024년 4월에 치러질 총선 출마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안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전 대표의 기존 당원권 정지 기간인 6개월에 더해 이번 1년 정지까지 합치면 내후년 1월까진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대위 가처분 신청마저 모두 각하되면서 이준석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당 연찬회 술자리로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개정 당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국민의힘 개정당원을 문제 삼은 건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당원은 실체적 하자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8월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과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완승을 거두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됐습니다. 혼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해 양측 법정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첫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른바 검수안박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보복 수사라고 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게 지금 간부들 명단입니다. 이재명 대표 겨냥은 수사입니다. 이거 중앙지검에 걸려있는 이재명 대표 겨냥 수사입니다.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복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형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는데 민생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탓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민생 사건을 해결해야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변호사들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한 장관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발언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문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연설문으로 보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해양수산부장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의 막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어제 농해수위 국감장에서 공무원 이 씨의 피살을 언급하다가 뻘짓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표현을 쓴 건데요. 유족은 모욕을 넘은 막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해양수산부 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수부장을 치를 수 있는데 이 씨는 근무지 이탈인 만큼 해수부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실종 2년 만에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해수부장을 시행해서 국민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직무 수행 중에 어떤 경위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빠져서 북한까지 조리에 의해서 가서 거기에서 사살당하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던 중 고인에 대한 폄훼성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뻘짓거리 하다가 하는 것까지 뭐 부상을 치를 수 있냐는데 그거는 정정을 하시는 게 맞다.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장이 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수부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명예회복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의원의 막말 논란의 유족은 모욕을 넘은 망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망하고 없는 사람한테 뻘짓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지금 왜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진짜 궁금하고요. 면책 특권은 뒤에 숨어서 말을 붙인 막말을 막.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추가로 내렸습니다. 자, 이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리위의 추가 징계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원권 정지 1년 이게 추가로 내렸으니까 뭐 기존의 6개월에 대해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자 어제 내려진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2024년 그러니까 원래 지금 6개월 했으니까 내년 1월에 끝나는데 2023년 1월에 끝나는데 예. 1년 연장되니까 2024년 1월 시점이 묘해요. 그러니까 24년에 4월 총선을 앞둔 석 달 전에 끝나는 거니까 공천도 있을 때 어쨌든 뭐라 그럴까 이양희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결국은 당 소속 의원 등 대통령을 포함한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당 소속 의원들의 모욕을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건데 시점이 하여튼 묘해. 제가 이제 그 전에 어제 회의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왜? 법원의 판결도 결정도 나왔기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지면 뭐가 될까? 뭐 예를 들어서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당원권 정지 2년이 추가될 것이다. 2년 추가되면 완전히 공천도 못 받고 다음 어떻게 보면 2024년 출마도 못 하게 되는 그런 거 놓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예. 묘하게 1년이 추가됐다. 2024년 1월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다. 물론 이양희 위원장은 윤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안에서 나름 뭐 누구는 2년, 누구는 1년,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나름 합의를 찾아낸 게 1년 아니냐. 1년 추가 징계는 1년의 의미는 바로 2024년 1월이라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내 입지는 줄어드는 것도 물론 또 하나 경찰 수사.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고비를 더 넘어야 되는 그 산이 더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뭐 제명이나 이제 뭐 탈당 권유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이제 수준은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윤리위원회가 좀 매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여론에 좀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는 뭐 거의 여론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이기 식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차기 총선 출마는 막으면서 소위 당을 떠나지는 않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딱 묶어두는 방식인 거죠. 예. 이 정도와 관련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매우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에 준해서 대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떤 조항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한 측면이나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쭉 한 건 그걸 대처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전 징계 관련해서는 좀 마땅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양두구육 신군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EXX라고 발언을 하신 분도 계신 거고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연타였잖아요.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법안 관련해서 내가 불러줬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를 갖다 자기가 본인이 추천했다고 얘기하시고 거기다가 체리따봉에다가 이번에 뭐 얘기가 된 거는 연찬회에서의 음주 문제인데 예. 이런 분에 대해서는 엄중주의를 주시면서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추가 1년을 준다는 게 형평성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출마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다음 총선에 출마를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탈당해서 그렇죠. 출마는 가능한 거 무슨 소리로 출마가 가능하겠죠.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어쨌든 이게 지금 김 교수의 설명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중징계를 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탈당을 당에서 떠나라고 하면 차라리 떠나서 자유로운 행보를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미래는 어떻게 되든 할 수 있는데 1년이라는 시점이 2024 1월까지는 굉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내에서 소리도 못 내는 뭐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묘한 수를 쓴 거예요, 국힘이. 그럼 당원권 정지된 기간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탈당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명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없잖아요. 이렇게 징계받으니까 탈당한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효과는 더 반감될 테고 이준석 전 대표 하는 말 자체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묘한 수를 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위가 이제 추가 징계를 내리기에 앞서서 이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금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이 전 대표가 사실 앞으로 목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추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요. 여러 가지 당내 지도체제의 혼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서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예, 사실 가처분 이 법원의 판단에 앞서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지난번과 같은 재판부다. 자, 이런 이유였는데 자, 이렇게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를 무너뜨리는 결정이 나왔을 때의 판단 근거라 하면 당헌 96조가 국민의힘 당헌 96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였고 이런 판결이 나온 다음에 국힘에서 어떻게 했죠?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때 당헌 당규를 개정한 거예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가 사퇴하면 비대위로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선출직 5명 가운데 4인 이상이 사퇴하면 이것도 권리로 본다. 또 최고위원 전원이 의결하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정해서 그 요건을 맞춰서 당헌 당규를 바꾸고 거기에 의결해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예를 들어서 이 절차가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을 따질 테고 내용은 어떠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과 헌법에 그 위반되지 않는다. 왜? 정당의 자율성이 있는 거다. 당헌을 만드는 것은 정당의 자율 영역에 속한다는 거고 절차도 어긋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정진석 비대위가 전환한 것은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같은 재판 보고 왜 다른 판결 내렸냐는 건데 제가 쭉 결정문을 읽어본 흐름으로 봐서는 법원 나름의 고민은 좀 있었다는 부분은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활동이 헌법과 정당법에 규제받는다는 내재적 한계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당헌 문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당헌 정도는 그 정당의 재량 활동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건 민주적 위배된다는 걸 하나 있었고 또 소급 적용과 처분적 성격. 그러니까 처분적 성격이라면 자기를 개인을 겨냥한 거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판시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것은 뭐 처분적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도 결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름 법원에서는 조리 있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예. 자,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윤리위 추가 징계 1년에 더해서 가처분 신청 낸 것이 기각되고 또 각하되고 자, 이러면서 본인의 정치 인생에 상당한 위험을 맞은 것으로 이제 판단들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십니까?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윤리위의 판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비대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했을 때 소위 본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저는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 본인이 얘기한 게 분명히 좀 기득권과 덩어리진 권력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윤핵관, 검핵관들 같은 경우는 덩어리진 권력이고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소위 구보수라고 하는 측면으로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소위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소위 당의 혁신들을 주장하는 개혁보수라고 주장을 해서 저는 계속적인 여론전과 세력전을 할 거다. 뭐 이미 지금까지도 2030 세대분들에게 당원으로 좀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고 계속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론전과 세력전을 통해서 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외로운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외로운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 내에서 본인의 입장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자체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갔을 때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안 들 때 보수적인 유권자층이 어떤 판단할 것인가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의 신드롬이 발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좀 당을 바꿔보자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중후반에서 30% 초반에 머무르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 유권자층 같은 경우 이대로 가야 돼라고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그렇다면 눈에 들어오는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모색해볼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마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여지들을 노리면서 여론전, 세력전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정감사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목을 받은 것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감 데뷔전을 치른 법사위였습니다. 자, 예상대로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주요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수사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넷을 뒤져서 대변인 발표한다든가 적폐청산 TF를 부서마다 꾸려가지고 이렇게 없는 거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어 왔던 것이 오히려 천천히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게 보복이라든가 어떤 그런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형성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전혀 아닙니다. 예. 윤석열 사단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강압 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 투약 같은 거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는 보복 프레임이 성립이 안 되고 또 민생 수사 차질은 검수완박의 탓이다. 자, 한동훈 장관의 국감 데뷔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저는 안정감이랄까,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찔러도 피하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표정이라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 그건 논리적인 점에서는 점수를 줘야 되는 거고, 또 야당 의원들로 저 정도 되면은 뭐랄까 새로운 거 끄집어 새로운 증거와 사실 갖고 공격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그냥 싸잡아서 정치 탄압 아니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야당 탄압이다 하는 프레임은 너무 상투적이고 낡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다른 걸 끄집어내야 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의 저 반박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검찰과 경찰이 만들어낸 게 아닌 게 맞잖아요. 수사가 진행되던 사안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됐던 게 지금 정부 와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탓할 게 별로 없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아니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새롭게 잘못하고 있는 걸 찾아내서 공격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새로운 증거는 좀 못 찾아내고 있다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은근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 안 그럴래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답을 해주십시오.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좀
저기 방송 나가지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봅니다. 자, 못 들었는데 무슨 말? 영문으로 된 그 지방법원의 자료, 미국 자료를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꽤 어렵죠. 그래서 미국 재판은 공개됩니다. 지금 한번 구글 해보시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우리는 그거 액세스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자료. 예. 아니 영문 자료를 인용한 자료였어요. 제가 본 것은. 특히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이 전자발찌, 또 특별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신속수사팀. 거기가 굉장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하는 게 예의지. 지금. 예, 이 한동훈 장관과 박 의원 뭐 전보다는 뭐 부드러운 어투로 뭐 주고받았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이제 뼈 있는 말이 좀 오간 것 같기는 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러니까 전현직 장관 간의 혈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좀 혈전은 아닌 상황이 됐죠. 좀 유한 상황이 됐는데 뭐 아마 이유는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과 국회에서 만났을 때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좀 튼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방식은 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잘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제대로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보복 수사 맞죠. 왜냐하면 수사 책임자가 교체가 됐어요. 2달 만에. 이게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에요. 새로운 직무대행이 누굽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인사권자가 2달밖에 안 된 사람을 바꿨을 때에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하나 수사 형평성도 맞지 않은 측면들이 되게 많아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탈탈 털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출석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고 만약에 출석 요구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말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안 나온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논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매우 예를 들면 검사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 깡패, 마약 수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당장은 저런 말을 통해서 보수층에게는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국무위원회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정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하시는 거. 전 그래서 저거 오래 못 간다. 근데 문제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죠. 진짜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확히 잡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에 대한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다가 계속 이렇게 뭐 거기 얽혀 들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국민을 보시고 명확하게 질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아까 저 나온 말 중에 저 그냥 흘려드리기 쉬운 대목이 영문 자료 이야기인데 저게 사실은 영어를 못하냐 잘하냐 이런 간단한 가십거리가 아니고 뼈가 있는 내용이에요. 저를 좀 앞으로 중요한데 저 앞에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했다는 혐의로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가 작년에 올해 4월달에 5년 3개월 징역 5년 3개월을 미국 법정에서 받았어요. 대북 제재를 어겼다는 이유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가 거기를 기소한 게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에요. 그 사람을 기소한 게. 그래서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갔을 때 방문한 게 여기니까 이것 때문에 간 것 아니냐. 왜? 여기에 재판 자료 중에 어떤 사람하고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가 현출된 나왔는데 보면 당시 서울시장 2018년도 이야기예요. 서울시장 박원순, 성남시장 이재명 씨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관심이 있다.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이 한 장관이 거기 남부지방 연방검찰청 간 거 아니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한 장관 답변을. 그러니까 박bun기 의원이 이어서 그 자료 좀 내라 하니까 그 자료 한국말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구글링 하면 됩니다. 한국말 자료가 있어요. 그게 VOA라고 그 미국의 VOA가 보도를 하고 그래서 국내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이 사람이 한국의 서울시장, 성남시장 이야기 나온 게 2018년 7월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고 근데 이 미국인이 2019년 4월에 정말 평양에 가서 블록체인 기술 강의를 해요. 북한에.
그래서 미국 FBI에 체포가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자금 세탁에 북한은 김정은의 자금 세탁에 쌓일지도 모르는 기술을 북한에 전수했다는 혐의예요. 그래서 5년 3개월 받았다고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또 뒤에는 이런 정치 탄압 여부에 대한 나름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야당의 불신이 깔려 있는 거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다라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유튜브 채널 관계자가 한동훈 장관 퇴근길을 미행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일을 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한 장관의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예를 들면 언론의 취재 자유는 있습니다만 인권까지 침해하는 방식의 취재는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예. 아마 이거 고소했으니까 수사가 될 것이고 재판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름대로 취재 관행에 대한 새로운 좀 규범들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속 국무위원회 발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술집? 정치권들은 다 알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 안 마시는 거예요. 술 안 마시는 분이 무슨 어떻게 이상한 술집을 간다라고 취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깡패, 마약, 이상한 술집 이런 식의 발언을 통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이 취재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상한 술집 갈까 봐 취재를 했겠습니까? 내용이 하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을 통해서 소위 지금 야당에서 하는 행위들은 매우 이상한 행동인 것처럼 이제 매도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깡패 마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얘기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패 경제 수사로 한정돼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없애겠다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수사권 박탈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수사권은 박탈당하지 않아요. 이동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검찰이 하던 것을 경찰이 할 거냐, 아니면 새로 만들게 될,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뺏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시구나. 법무부 장관 오래 안 하시겠구나. 조만간 제가 볼 때는 내년쯤에는 정치인으로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그 답변은 이제 야당 의원이 이제 검찰이 왜 그런 수사를 안 하느냐 했어서 거기서 나온 이제 답변인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굉장히 또 미행 차량이 뒤에 따라오고 백미러로 보면 보이고 할 거네. 근데 알아보니까 유튜브 방송이고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아무리 언론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취재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선을 또 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의 자발적인 귀순 의사를 드러낸 표현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북송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의도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촉발되자 법과 절차를 따랐고 강제 추방 이후 국회 정보위에도 근거와 배경을 상세히 보고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자필 귀순, 남하와 같은 귀순 의사와 직결된 주요 표현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과 군 관계자가 참여한 합동조사팀 조사를 바탕으로 국정원 기조실이 만든 첫 보고서에는 북한 어민들이 남한에 살고 싶다는 보호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돼 있지만 수정된 보고서에는 자필이라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또 당초 보고서엔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지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의미의 남하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청와대 지시 후엔 단순하게 경계를 넘었다는 뜻의 월선으로 수정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수정 지시가 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북송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수정 전후 보고서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의용 전 실장을 조만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정부가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돼왔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가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가 맡게 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국회 다수인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등의 기능을 맡고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부로 이관됩니다.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양성평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18부 4처, 18청 6위원회이던 정부 조직은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당초 논의되던 우주항공청과 출입국 이주관리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시위 비행 등 도발을 잇따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긴 자맹에 들어간 건데 지난달 핵포기는 없다고 했던 김 위원장의 자맹에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9일 정권 수립 74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후 김 위원장은 오늘로 27일째 공식 석상에서 잣귀를 감췄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긴 잠행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6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틀에 한 번꼴로 이어지는 미사일 도발이 본격화되기 전 핵포기는 없다며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이 폭파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이 사거리 4천여 킬로미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정부 당국은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어떤 국방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시간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7차 핵실험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준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는 10일 열리는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 행사엔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북한이 어제 하루에만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위성 전투기 비행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련 내용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이제 하루 만에 그것도 이제 한미일 태군이 훈련 중인 상황에서 탄도미사일도 쏘고 공군도 비행을 하고 자 이런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런 전투기 및 폭격기 무력 시위성 비행을 같이 한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4일에 이제 북한이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열도를 넘겨서 무려 4,500km를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응해서 이제 한미 양국이 결정한 게 지난주에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에 미 로널드 레이건 함이 예. 참가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훈련을 끝내고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항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회항을 시켜서 유턴을 해서 다시 이제 동해로 출동을 시켜서 예. 어제 이제 한미일 또 미사일 방어 훈련도 했는데 이렇게 한반도에 출동했던 항모를 다시 유턴을 시켜서 회항시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북한 나름대로 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예. 북한이 어제 새벽에 쏜 미사일 2발 종류가 네. 각각 달랐습니다. 한 네. 발은 방사포고 한 발은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발은 이제 350km를 날아갔고요. 이제 국제고 고도는 이제 80km 정도였고요. 또 한 발은 이제 무려 800km를 날아갔는데 오히려 고도는 낮았죠. 한 60km로 낮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쏜 거는 이 방사포 중에는 다이나 로켓 중 세계에서 제일 구경이 큰 겁니다. 직경이 60cm, 600mm인 KN-25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되고 예. 두 번째 쏜 거는 이제 북한 이 단거리 미사일 중에 요즘 대표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뭐 한 번에 두 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서 쏜 의도가 뭐 있습니까? 요즘 북한 미사일을 쏘는 데 있어서 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비행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쏜 게 하나는 350km고 하나는 이제 800km였는데 예. 근데 어제 이제 발사한 지점이 평양 쪽에 이제 삼석이라는 데 처음으로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예. 어제 이제 발사한 지점으로부터 이 따져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에 대응해서 이 강릉기지 인근 동해안에서 에이티킴스 미사일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은 이제 거리가 한 300여 킬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룡대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그 네. 340, 50km 어간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룡대라든지 이걸 겨냥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것은.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이제 평양에서 이제 부산 인근까지만 해도 한 500여 킬로, 예. 5, 600킬로 되고 제주까지 해봐야 600킬로이기 때문에 좀 더 먼 거리를 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미 항모전단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능력은 없습니다. 뭐 인공위성이라 이런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 항모가 어디쯤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 우리 항모 겨냥해서 쏜 거야.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800킬로 정도를 날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어제 오전에는 미사일을 쐈는데 네. 오후에는 전투기 폭격기 12대를 동원한 시위성 비행에 나섰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북한이 사실 기름도 없고 그래서 전투기 훈련을 별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한반도 전체가 나타나는 레이더 영상을 보면 DMZ 남쪽은 여객기라든지 우리 전투기라든지 이런 점들로 나타나니까 이게 뭐 몇십 개가 보통 떠 있어요. 많은데 북한은 횡합니다. 평상시 훈련을 못하니까. 그런데 하루에 12대가 떴다는 것은 상당히 예. 이례적인 거고요. 그리고 더구나 전투기라든지 폭격기 이런 것이 같이 뜬 것은 좀 이례적인데 이게 이제 북한 전투기가 출동하면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DMZ 근처에 왔을 때 출동한 늦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의 선을 상정합니다. 대략 이 정도 떠면 우리가 좀 긴장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긴급 발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특별 감시선, 전술 조치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제 평양 인근, 평양 원산선을 이제 특별 감시선이라고 하고 개성 북쪽에 뭐 황해도 곡산이라든지 이 인근을 이제 전술 조치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전술 조치선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을 하죠.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여러 대의 전투기 폭격기들이 전술 조치선까지는 안 왔지만 특별 감시선을 넘어서 황해도 곡산 인근에서 이제 예. 폭격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 F-15K를 비롯한 30여 대가 긴급 발진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예, 뭐 여러 차례 그동안 이야기들이 좀 나왔지만 네. 그 연합훈련 중에 네. 이렇게 북한이 훈련을 같이 한 적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 미국의 이제 항모전단이 출동을 하든지 예. 아니면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도발을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예. 이번에는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미 항모전단이 출동했는데도 미사일을 계속 뭐 일주일 새 뭐 4차례에 걸쳐서 7발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거의 처음인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지난달에
그 선제 핵 타격을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핵 무장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이제 그런 이제 법인데 네. 이제 그 뒤에 그래서 우리가 미 항구전단이라든 이런 전략전산이 출동해도 겁내지 않겠다. 우리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무력 시위를 이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치 이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27일째 일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맹에 들어간 거 네. 다음 도발은 언제일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김정은이 장기간 자맹한 뒤에는 이제 고강도 도발을 한 적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뭐 예상하는 부분이지만 네. 오는 16일에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북한이 뭐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뭐 전투기 기동이라든지 이런 도발을 계속할 수 있지만 7차 핵실험 같은 거의 이제 마지막 가장 강도가 높은 도발은 적어도 중국 당대회를 하는 기간 중에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11월 7일 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국정에서도 예상을 했지만 16일과 11월 7일 사이 물론 이제 중국 당대회가 며칠간 하니까 그 끝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실제 핵심이라든지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중국 당대회 기간 중에도 7차 핵심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막가자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타임지가 선정한 100인에도 오르는 등 유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로 꼽힙니다. 젤렌스키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불굴의 항전 의지로 세계인의 지지와 존경을 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와 세계보건기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각으로 6일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F는 올해 4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측했다가 지난 7월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민들의 지배갈 권리, 그리고 국민들의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안 잡히니까 차라리 돈을 뭐 조금이라도 올려서라도 여기다 더 올리면은 굳이 쓸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요금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새 요금제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회부 김창섭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정부가 내놓은 심야 택시 해소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심야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3시까지를 말합니다. 예. 이 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게 해 승차 거부도 막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택시기사들이 배달업 등으로 옮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책들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이 다시 택시 운행에 나서게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요금제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단일하게 적용되던 할증률과 최대 호출료가 시간대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할증 시간을 2시간 더 늘리고
기존의 20%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할증률을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요. 네. 한눈에도 요금제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할증률은 40%지만 나머지 시간대는 2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심야 호출료가 새로 도입되면서 네. 요금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기존의 호출료는 주야간 관계없이 3,000원 안에서 부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의 경우 최대 5,000원의 호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뭐 그러니까 뭐 시간대를 세분화한 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 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내는 손님도 예. 손님이지만 택시 기사들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토부의 심야 시간대와 서울시의 할증 시간대도 서로 다릅니다. 네. 국토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지만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로 1시간 더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오후 10시부터 11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오전 2시부터 3시, 오전 3시부터 4시 이렇게 4단계 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기본 요금이 적용됩니다. 네, 실제로 시행이 되면 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택시 요금 언제부터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먼저 10월 중순쯤 심야 호출료가 인상됩니다. 네. 그리고 12월엔 심야 할증률이 변경됩니다. 이후 내년 2월엔 기본 요금이 인상됩니다. 서울 중형 택시 기준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그러니까 26% 정도 오르게 되죠. 결국 인상안이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뭐 최종적으로 요금이 끝까지 오르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네, 어쨌든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에는 자정 전후로는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에다 심야 할증률 40%가 적용돼 6,720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최대 5,000원의 호출료까지 내게 되면 기본 요금만 10,000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밤에 택시 잡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복잡하더라도 택시 잡기가 수월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택시 요금 인상이 되면 잡기가 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안에 서울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이 3,000대 정도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심야 택시 운행 대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에 23,000대 규모였다가 지난 7월에는 18,000대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여기서 정부 예상대로 공급이 늘어난다면 택시 잡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만 오르고 승객들은 여전히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호출 방식을 도입해도 택시 기사가 이런 호출들을 피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승객만 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택시업계와 시민들은 모두 기대감보다는 불만 섞인 우려가 더 많습니다. 먼저 택시업계는 국토부 대책에 환영한다면서도 더 큰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심야 시간대에 호출을 많이 받아도 하루에 3건 정도인데 호출료와 할증률을 높여도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업종으로 떠난 택시 운전사들을 끌어오려면 택시 요금 자율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택시 요금이 너무 올라 택시를 안 타고 인근 숙박업소를 이용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뭐 김 기자 설명을 좀 들어보면 지금 올 2월이면은 뭐 최대 기본 요금에 호출료까지 더하면 기본 요금만 10,000원만 이제 훌쩍 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호출료라는 거를 만약에 안 불러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안 불러도 되고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최대 원래 3,000원까지였던 게 이제 최대 5,000원까지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이 최대 5,000원도 이제 기본 택시 요금은 최대 4,000원, 또 카카오 블루나 이런 것도 최대 5,000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으면 호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남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 차량 앞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데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까지 파손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경찰관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더니 건너편에 있던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
경찰관의 턱을 가격하고 길바닥에 들어 눕기까지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건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입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30대 가해 남성 B씨의 연락을 받고 차를 빼준 적이 있는데 이후 B씨가 만남을 요구하며 새벽까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아이돌 출신 배우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배우 A씨의 핸드폰 번호로 수차례 연락해 자신을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차 좀 빼달라 해서 전화 한 통을 시작됐고 그날 새벽에 계속 연속적으로 전화를 하더래요. 문자로 뭐 시간 되면 술 한잔 하자라는. 경찰 출동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경찰서로 연행되면서까지 순찰차 창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A씨를 몇 차례 마주친 적은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A씨가 연예인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신청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야산이 재선충병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인산의 나무들이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산의 소나무 절반이 이렇게 변했는데요. 모두 재선충병의 피해를 입은 나무들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밀양 지역에는 마을 인근과 도로 주변 곳곳에서 재선충병으로 죽은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실 모양의 벌레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의 수분 통로를 막아서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인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서 걸리면 나무를 베어내야 합니다. 줄어들던 재선충 피해가 올해 다시 늘어나면서 산림청과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재선충 피해를 입은 나무는 작년 대비 22.6% 증가했고 특히 영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요. 재선충이 북상할 경우 금강송 주산지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백두대간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은 방제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옛말처럼 부쩍 쌀쌀해진 요즘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 11.5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19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강릉은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낮아지겠고요. 대전 20도, 대구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으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5에서 60mm 정도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